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 자정,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의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도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 잠시 후 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2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 예상대로 여야 대치가 극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상식 이하의 정치라고 비난했고, 단식에서 돌아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권 관련 검찰 수사를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일정 협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전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겨 의혹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숨진 감찰반원은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반전입니다. 저물가를 이끌어오던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 역할을 했습니다. 당분간 마이너스 물가는 없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1%를 밑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개월째입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추우셨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4도, 목요일 영하 6도, 금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갑니다. 곳에 따라 눈 예보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맞춤형 기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건과 산업, 교통 등 6개 분야별로 기상 정보와 대처 요령을 제공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갈등 해법으로 추진되는 문희상안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물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23%나 됐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무산된 뒤 국회는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은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고 한국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도 여야 입장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안에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는데요. 또 합법적인 투쟁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여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는 독재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식이법, 각종 민생 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조금 전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더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의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원포인트 국회 역시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지만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의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얼어붙은 정국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연결지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을 언급하며 현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공수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의혹들이 공작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를 막고 또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만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5년 연속 지각 처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감액 증액 심사를 끝내지 못한 채 끝난 가운데 정부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짜리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과거 예산안 심사가 활동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내대표 간의 협의로 예결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심사와 본회의 처리 일정 모두 불투명합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이 유일하고 이후에 올해까지 5년 연속 지각 처리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1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7.6%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내린 48.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높아진 39.0%, 자유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2.9%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7%, 정의당 6.5%, 민주평화당 1.6%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고 우리공화당은 1.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문희상 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부와 기업, 국민의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과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찬성 32.6, 반대 44.4로 문희상 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2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한국당 지지층 모두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만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층은 과반이 반대했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 우세한 정도였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도 한국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의 2배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뚜렷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이 사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진보층의 경우 35대 50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거의 같았습니다. 보수층도 한국당 지지층에서 나온 결과에 비해 찬성이 조금 줄고 반대가 조금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 역시 반대 여론이 7%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문희상 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60세 전후로 나뉘었습니다. 19세 포함 2030 세대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문희상 안에 반대했고 찬성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4050 세대도 33대 48로 반대 의견이 15%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희상 안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부조사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 원을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안의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합의가 국민적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촉발된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저물가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모처럼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군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상승률이 0.2%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말입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 0.0% 보합을 기록하고 9월에는 마이너스 0.4%로 사상 첫 마이너스로 떨어져 충격을 준 뒤 10월에 다시 0.0% 보합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상승세로 바뀌긴 했지만 1%를 밑도는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물가 역시 상승률이 0.6%로 1%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의 근원 물가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도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3% 떨어지며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파악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외식 등의 상승세 영향으로 0.7%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당분간 마이너스 물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0.5% 올랐습니다. 이는 전달의 0.4%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월 단위로는 최대 상승치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0.68%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전국의 주택 전세값은 0.14% 올라 0.09% 상승한 지난 10월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달 0.41% 올라 2015년 12월 이후 월 단위로는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원청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이들의 자금난을 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운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에 5개, 대전 충청권 2개, 광주 전라권과 부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이 각 1개씩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어두운 발전소 안에서 홀로 일하다가 24살 꽃다운 나이로 숨진 고 김영균 씨의 일주기를 며칠 앞두고 시민들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김영균 씨 죽음 이후 정부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어느 하나 지켜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고 김영균 씨 일주기 며칠 앞두고 추모 움직임이 다시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영균 추모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추모위는 고 김영균 일주기를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추모위는 용균 씨의 사고 이후 1년간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김용균법을 들었는데요. 앞서 용균 씨의 죽음 이후 국회는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조선업 등 여러 위험 직군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김용균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 석탄화력발전소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여러 권고안이 산업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현재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금고 이상의 형은 전체 사건의 0.4%에 불과한 형편이고 노동자 한 명당 벌금 액수도 450만 원 내외에 그쳐 결국 몸통 없이 깃털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일주기 당일인 오늘 10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일 방침입니다. 오는 7일에는 서울 종강역 사거리에서 추모대회와 촛불 행진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와이각한다 코너입니다. 최근 일반인 배달원, 일명 크라우드 소싱이 직장인 사이에서 용돈벌이로 인기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하면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낮아진 자격 요건만큼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기자가 직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이곳은 일반인 배달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 배달 서비스 교육 현장입니다. 하루 전에만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배달원을 일해보기 위해서 교육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마포구에만 12명의 예비 배달원이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기자도 1시간 남짓한 교육을 마치고 바로 실전에 뛰어들었습니다. 440m 이거 가보겠습니다. 배차 요청. 힘차게 페달을 밟지만 좁은 골목길에 있는 음식점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잠깐만, 잘못한 것 같은데.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달 음식을 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줄어드는 시간만큼 조급함은 커지지만 기다리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저한테는 억겁의 시간 같아요.
퇴근길 도로는 초보 배달원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났다. 차선을 잘못했어. 배달 중에도 쉴 새 없이 쌓이는 콜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지만 생각처럼 빨리 가기는 어렵습니다. 급정거는 기본.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에 속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식은 음식을 받으면은 조금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배달하시는 분들 힘든 거를 좀 아니까. 시간 압박 속에 조급함은 커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자들도 사고 위기에 직면하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진행을 하세요? 보통 저는 4, 50개 정도. 위험하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평소에? 그렇죠. 위험하죠. 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가 나도 크라우드 소싱 배달원들은 산재보험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 달 수입 118만 원, 109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또 자전거나 킥보드는 오토바이와는 달리 사고보험 상품도 없어 상해 사고라도 발생하면 온전히 배달원의 몫입니다. 사고의 책임 온전히 다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버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배달원들이 노동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상 목숨 건 질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달 산업 규제 강화 필요하며 배달원도 근로자로서 업무 현장에서 법적 및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 1위가 배달 노동자라는 통계 앞에서 오늘도 배달원 30만 명은 오늘 밤도 코를 잡고 밤거리를 질주합니다. 시간 다투는 이들의 안전만큼은 제도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일부 수험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에서 공식 발표 전에 성적을 알아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뒤인 수능 성적 통지일에 앞서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인데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젯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과장은 이어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면서 곧 평가원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는 데다가 서쪽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밤 사이에는 눈도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의 첫 달 12월이 추위와 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2.4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0.7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4도로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에 잠시 주춤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금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첫 겨울추위 속에 밤사이 서쪽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충남과 전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3에서 8cm의 가장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 서해안, 영서 남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진 뒤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네, 겨울철 한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그 위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이 내일부터 한파 위험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영향 예보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겨울철 추위에 대한 느낌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영하 5도를 조금 춥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산 시민은 기록적인 한파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겨울 중 가장 춥다는 1월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5.9도. 하지만 부산은 영하 0.6도에 불과합니다. 추위에 대한 내성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해 내일부터 한파 영향 예보를 발표합니다. 한파특보가 기온 중심의 정보였다면 한파 영향 예보는 지역별로 한파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대응 요령을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 서비스입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교통전력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한파 위험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뉘는데 보통 주의는 한파주의보와 경고는 한파경보와 연계돼 발표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기준을 적용하면 영하 5도의 경우 서울은 한파 위험 경보 단계에 들지 않지만 부산에는 관심 경보가 발령되는 겁니다. 또 6개 분야별 대응이나 대처 요령도 지역별로 자세하게 안내됩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경보가 관심 단계 이상일 때 기상청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관리자에게는 문자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재난 상황 브리핑 때 수어 통역이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문체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청와대 정례 브리핑과 정부 합동 브리핑, 재난 상황, 5대 국경일 행사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수시 브리핑을 포함해 복지부 등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큰 부처 7곳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표를 선정해 사후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정부 정책 브리핑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의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이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30만 명에서 지난해 37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로는 특히 중장년 여성 환자가 많아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1.8%가 이석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증은 귀 속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얹어져 있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 움직일 때마다 반고리관을 자극해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머리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아직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볼 때 폐경기 후 호르몬 변화와 골밀도 감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의의 국토는 이해라! 종법투쟁 승리하자! 많이 힘들었어요. 못 갈까 봐. 지금 너무 불편해요. 피해자 6,500명 중에 매년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당신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도 이렇게 나오실 거냐고요? 가족들이 좀 70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죄송하기는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재 목적은 피해 생존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좀 통과시켜 주십사.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네, 연말 국회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해 정치권은 전국 파행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서 내탓 공방이 치열합니다. 전국 현안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부터 주말 이어서 오늘까지도 보면은 지금 꽉 막힌 전국 상황.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상대편을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도 지켜봤는데 국민들의 이 심정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착잡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국회 본회의도 이제 계속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당끼리의 전혀 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걸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파악을 했어요. 네. 대단히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난 25일 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 한 200개에 대해서는 빨리 좀 시급하게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199개의 법안 플러스 민식이법 등 이렇게 해서 한 200여 개 이상의 법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근데 시시비비는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에 의한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당의 무능이다 이렇게 탓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 정적을 위해서, 정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는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 탁월한 정치 기획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어린이들의 생명줄, 목숨줄을 거래로 삼는 정말 무자비한 정치 기획이자 정치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제가 소멸시켜내는 거죠. 그리고 쟁점이 덜한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고 그리고 서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신청하십시오. 신청해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199건의 민생 개혁 법안을 송두리째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국회의 이 움직임들을 정지시켜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정치 기획과 테러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 유치원 3법,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예.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 5개 법률안에 앞서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갈등의 파고를 높인다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200개에 달하는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거는요. 앵커님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한 분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0건이면 88,000시간이 걸립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3,330일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남은 그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고 정치 파업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처 예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 행위를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자유한국당 측 인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당 쪽의 입장 그리고 과연 양측이 어떤 절충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선택지가 무엇이는지는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해보기로 네. 하고요. 사실 이제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이제 민생 법안까지 같이 이 문턱에 좀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민생 법안,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까지 이렇게 막혀버리는 것은 국민 앞에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라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원포인트 국회 제안한 게 있었죠? 네. 지금 각 당의 이제 원내 대표들이 주말 내내 여러 가지 해법들을 또 내놓거나 또는 이제 정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일단은 민생 법안 등 해가지고 먼저 이제 원포인트로 열어서 그거 통과시킨 이후에 정쟁을 하더라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북미 정상회담을 열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나 또는 이렇게 선거법을 상정하면 민식이법 통과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그 조건을 달고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결국은 커다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고 결국 한국당에도 뭐 출구를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선 오신환 대표가 지금 제안한 방식으로라도 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은 통과를 하고 아까 전에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제 선거법이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률들은 이미 충분히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또 여야 간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동안 그럼 나경원 대표는 원내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뭔가 협상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모두 다 장애투쟁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꽉 막힌 국회를 만들고 결국은 이 꽉 막힌 국회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지금 뭐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마비시킨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론에서 결국은 한국당이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도 어쩔 수 없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데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안타깝게도 이제 협상 테이블을 계속 걷어차는 지금 한국당의 모습이 과연 언제 바뀔지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뭐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등에서 이제 4+1 해가지고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당끼리 논의체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이상 한국당에서도 이렇게 계속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안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네네. 199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5개가 넘게 있어요. 예. 서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들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이 부분들을 세상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놓는다면 대단한 모순인 거잖아요. 서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의 활동력을 종료를 시키자는 얘기인데 네. 그 필리버스터를 좀 이렇게 철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199건 민생개혁법안 여야가 합의한 사안까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나경원 대표는 원포인트 이 국회에 대해서 민식이법 등 개혁법은 몇 개 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에 걸리지 않은 몇 개 하고 유치원 3법은 받을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분은 계속 말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민식이법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선거법을 부의하지 않는다면, 상정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았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공분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인데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정치적 입장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백하게 폭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잘된 정치 기획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자제를 안긴 이런 필리버스터의 무작위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그리고 다음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또 공교롭게 미래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 징계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 직무 정지, 당권 정지,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예.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오신환 대표의 이제 원내 대표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계속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법이나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원내대표가
대한 그 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당내에서는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지만은 징계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결정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당내 잡음을 낸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많은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또 집행을 꼭 해서 오신환 대표에 대한 그 원내대표직을 하는 것을 지금 막아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내 좀 더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와 별도로 지금 원내 대표로서 오신환 대표가 지금 주말까지 얘기한 제안한 것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런 원내대표직 수행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외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예. 일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사실 또 오늘 자정이 이게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제 법정 시한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뭐 어차피 넘길 가능성이 좀 커진 거죠. 오늘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소소위가 가동이 이렇게 쭉 되었는데 감액 부분을 상당한 부분 한 3분의 2 이상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뭐 이렇게 좀 와중에 더 이상의 진전이 좀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정 시간 안에 통과를 시키려면 정부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의 정책 선택인 거냐 여기에 대한 뭐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여튼 여야가 좀 합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12월 10일까지가 좀 이렇게 본회의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타협하고 조정할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매년 좀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인데 이게 매년 이제 사실은 법으로 정한 시한을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 보기에도 사실은 참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결위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의 논의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를 너무 국감 이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예. 충분한 이런 이제 예산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또 막판에 쫓겨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을 좀 피하고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단 예결위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증액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부대 의견에 대한 논의가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며칠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심사가 종결되지 않고 또 이제 그래서 원안 정부안 그대로 올라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필리버스터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199건의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제 막는데 어떤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합의한 11월 25일 날 여야 3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비쟁점 법안 199건에 대해서 전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건 예.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의지가 없다. 예. 20대 내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민생이고 개혁이고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 부속물로 종속물로 전락시킬 그런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다. 제가 해석하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최소한 필리버스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천적으로 민식이법이라든지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청년기본법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애써서 만들었던 포항지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정쟁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단식을 중단하시고 정상적인 단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또 다시
뭐 공수처법, 선거법 다 막기 위해서 투쟁하겠다. 또 무슨 뭐 친문 게이트 투쟁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실 것이 아니라 투쟁은 투쟁대로 좀 하시되 좀 이렇게 현 정국을 뚫어낼 수 있는 이런 단안들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뭔가 좀 재량권과 자유권을 주어서 20대 정기국회에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해법들을 제시해 주셔야 자유한국당 원내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요지는 자유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해서 의사 일정을 조정해서 처리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실행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각 당이 합의하에 절충점을 찾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습니다. 2월, 4월, 6월, 8월 임시회를 한 달간씩 이렇게 소집하게 되어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등에 대한 소집에 대한 규정들은 없거든요. 의장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라미 전법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던데 임시국회를 짧게 소집해서 각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되 짧게 토론하고 법안을 관철시켜 나가는, 가결시켜 나가는 절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하는 것 못지않게 200건에 달하는, 그리고 지금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도 42건의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고 왔는데요. 수백 건에 달하는 민생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완벽하게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처리하는 것,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민생개혁 법안들의 덫을 씌웠던 이런 어떤 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국민적으로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앵커께서 저는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서로 명분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이제 개회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가 언제까지 또 열리지 않고 이렇게 문이 닫힌 상태로 갈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예산안과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 법안은 이미 이제 자동 상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뭐 필리버스터도 할 수 없는 안건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13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금 검토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이게 저는 뭐 조만간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난다면 이거는 바로 상정해서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국회를 한번 소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시간까지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 법안은 처리를 하자. 다만 이제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선거법이나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또 물밑 협상은 나름대로 진행을 해가면서 여야가 이런 극한 대립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여전히 한국당이 협상판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장애투쟁에 몰입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한국당이 스스로 판을 깼기 때문에 뭐 다른 여당과 야당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이제 앵커나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회의 운영에 대한 묘미를 통해서 충분히 또 법안들을 통과시켜나 논의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 15일 날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했던 5당의 합의가 있었고, 또 4월 달에 그 무수한 논쟁과 그 분란을 만들어내면서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려놓은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걸 또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걸 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과정에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의장은 열려 있다. 제발 장애투쟁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니까 그만 나가고 이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좀 싸워라. 같이 협상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면서 예. 데이터 3법도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혹은 경제 관련 법안 중에서 예. 데이터 3법은 지금 법사위를 넘지 못한 상황이죠. 예, 공교롭게도 이제 최이배 의원께서 거기에 예. 이제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금요일 이제 그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자고 하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데이터 3법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규정한 내용들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제 신용정보법은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왔는데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그 법은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법이 함께 논의가 되기 위해서 결국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요. 네. 뭐 제가 아예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 그 3개의 법이 같이 논의가 돼서 법적 정합성 체계를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충분히 그 부분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법안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조율 등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지금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제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이 잘 설득을 해서 최대한 그 법도 빨리 법사위로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와 관련된 예. 겁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그 절차와 형식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네.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해서 예. 저희가 기존의 개인 정보를 이제 비식별화 조치해서 그 가명 정보는 얼마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개인의 그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 정보 역시 결국에 그 정보의 소유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있는데 이 개인들에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만일 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개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뭐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 개망신법이라고 하죠. 예. 개인정보 보호와 네. 이용에 관한 별명처럼 법률. 붙여졌습니다만 뭐 네. 정보통신망법 예.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법사위까지 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산업이고 그 장벽과 규제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EU의 어떤 절차와 사례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안위 내에서는 충분히 토론했다, 여야 합의로 토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최이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일각의 우려,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천적인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3법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서로 모순된 건 없는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사위 이소위에서 충분하게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대전제는 간다고 그리고 여야가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최이배 의원께서 주신 우려와 걱정, 염려 이런 부분을 녹아드릴 수 있는 빠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물론 이거 역시 이제 현재 이제 전국과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만 어제 그 소식이 전해졌었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았던 검찰 수사관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었던 특감반원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저기 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파장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한 개인의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한 문제여서 네. 다른 주석구 해석을 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유족분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타살이다 뭐 이런 얘기, 과격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들이 누구냐 이런 그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이렇게 된 이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낱낱이 다 밝혀야 되겠지만 더 이상 망자의 죽음을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연관성을 지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결부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들도 끼어져 있는 것 같고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들이고요. 대신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과 어떤 그 이 추측성 기사들만 난무하고 있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파헤쳐져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엄격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 역시 뭔가 이것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정치적 패로 보여지는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요.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해서 자체 개혁안까지 가진 것이 바로 엊그제이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피의사실 공포가 밥 먹듯이 되고 있고 거의 지상중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과연 이것이 검찰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서로의 입장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오늘도 뭐 청와대에서 이에 관련해서 설명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당 인물이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의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 사안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YTN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갔고 타 언론사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자필 메모를 남긴 게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그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황으로 보면은 뭔가 당시에 그것이 맞다면 그 내용이 맞다면 당시에 어떤 해서는 안 될 감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어떤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지금 청와대에 이제 두 건의 수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두 건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뭔가 잡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뭐 이제 청와대에서는 또 해명을 했지만 뭐 저는 처음에 이제 김기현 울산시 전 시장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정보가 들어왔고 그 첩보 정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다 이첩을 하고 울산시 경찰에서 시경에서 했다,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또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행정관 한 분이 이렇게 또 불운한 또 결말을 맞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진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명명백백히 이제 밝혀서 진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오해를 받고 있거나 또 누군가는 뭘 숨기고 있다면 이런 부분 결국은 검찰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도 계속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변명이라고 하는 느껴지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청와대가 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지금 뭐 이제 백운우 전 뭐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너무 정쟁이 오랜 기간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당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뭐 언급도 했는데
일단 저는 뭐 검찰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가 지켜보고 뭐 미흡하다면 그때 이후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등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면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정쟁을 일삼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검찰에 신속하고 좀 철저한 수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 속보 자막이 나갔었습니다만 한국당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구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12월 10일까지. 예, 12월 10일까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국회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고 각 당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될 협상을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이제 당직자들도 사퇴를 하고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을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의 한 수로 생각할지 모르나 민생을 짓밟고 국민을 외면하는 신의 한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이 확고하게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나서야 자유한국당이 따라올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미루면 국정은 갈 곳을 잃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미루면 국정은 갈 곳을 잃습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이미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당국자도 사전 테스트 기간에 문제가 생겼다며 성적 사전 유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포함한 필리버스터 공방에 이어 여권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전방위 대치로 새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기한인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가운데 청와대는 숨진 반원과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혁신적 공유 경제냐 아니면 면허 없이 여객 운송 사업을 한 불법 행위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올라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를 밑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개월째입니다. 오는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건, 산업, 교통 등 6개 분야별로 기상정보와 대처 요령을 제공합니다.
네, 수능 성적이 모레 발표될 예정인데요. 재수하거나 삼수한 일부 수험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성적을 확인했다고 인증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가원은 곧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모레 발표될 예정인 수능 성적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겁니까? 네, 어젯밤 11시쯤에 그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번 수능 점수와 등급이 표시된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진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성적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글을 올린 사람은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법이라는 후속 글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숫자만 바꾸면 성적표 발급 신청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기존 성적 이력의 연도 2019년을 2020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가능했다는 것인데 재수생 등 N수생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자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은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만에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는 수능 성적을 확인했다고 인정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 파장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평가원 수능 성적 증명서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책 나왔습니까? 네, 평가원은 수능 성적이 사전에 공개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평가원은 오늘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가원에 보고를 하며 수능 성적 통지일에 앞서 현재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인데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탓에 어젯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송 과장은 그러나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로그온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수능 성적을 미리 알면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용균입니다. 네,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3개 내지 5곳을 묶어서 하나의 종합대학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내년 서울에 도입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 공유 캠퍼스를 내년 서너 곳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25개 자치구에 각각 한 곳 이상씩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캠퍼스는 같은 자치구 내 학생들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3곳 내지 5곳이 수업을 공유하는 방안입니다. 캠퍼스 소속 학교들은 사회교과나 소프트웨어 교과 특성화 학교와 같이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돼 자신 있는 교과를 특성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각 학교가 종합대학 내 단과대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 양보가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과 청와대가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으며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식이법, 각종 민생 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오늘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원포인트 국회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에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데 지금 상태로라면 오늘 처리는 어렵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두고도 여야가 서로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예결위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졌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는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면서 즉시 협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짬이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연결지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을 언급하며 현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공수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에서 보낸 오랜 정치적 경험치에서는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만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의 야권 반응도 들어봤습니다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가족과 지인은 물론 윤석열 총장에게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장 첩보 생산 과정 등을 잘 아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지난해 2월부터 보고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취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게 어제 소식이었는데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던 그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파견됐던 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남긴 자필 메모 여러 장이 발견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목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수사관은 올해 초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가 2월쯤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최근까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전후해 직접 울산을 찾아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2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숨진 A 수사관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구조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CCTV, 유족 진술 등으로 볼 때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숨진 수사관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핵심 참고인인데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A 수사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서 특감 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김 전 시장을 별도로 감찰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A 수사관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이는 핵심 참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핵심 참고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앞으로 속도는 더디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경찰 출신 등 다른 특감반원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이광철 선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공보관을 통해 A 수사관이 최근까지도 헌신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경찰이 오늘 그 추가 설명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 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이 이후에도 청와대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겼고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에 청와대에서 진행 상황을 물어와 관련 내용을 첫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 내용에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계획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진행을 하면서도 모두 9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시청 압수수색 20분 전에 경찰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시작 뒤 언론 보도가 나서 보고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청와대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사건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인을 포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감찰반원이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당 감찰반원들이 지난해 1월 울산을 방문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의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은 울산지검, 다른 한 명은 울산경찰청에서 고래고기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어제부터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첫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훈령 시행 이후 첫 사례인 이번 위원회에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등 외부 인사와 검찰 내부위원 등이 참가합니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용 대표는 첫 재판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신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요즘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 7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해커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3살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3년여간 블로그 등의 악성 코드를 유포해 개인정보 74억여 건을 빼돌린 뒤 직접 판매하거나 해킹한 게임 아이디로 아이템을 거래해 2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직접 만든 악성 코드를 윈도우 정품 인증 프로그램이나 엑셀 형식의 파일로 위장해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여 만에 재개되는 한일 수출 정책 대화 사전 협의를 위해 우리 대표단이 오늘 오전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과 수출관리 당국 실무자들은 모레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본 측 대표단과 사전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정책관은 이번 달 셋째 주 도쿄에서 열기로 한 국장급 대화에 앞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와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서둘러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4번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팀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오늘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미국 측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내 타결이 목표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연내에 국내에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미 의회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예산 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업무 정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020 회계연도 국경장벽 예산은 86억 달러. 의회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10월 이전에 예산 법안이 처리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예산 처리가 2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일단 단기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이라는 파국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기 지출 승인안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입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 번째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에는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35일간의 최장기 셧다운을 겪은 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관련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함께 내년 11월 대선 등 변수가 많아 여야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선 때까지 단기 지출 승인안으로 임시 변통하며 셧다운을 계속 봉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Three, two, one. 네, 12월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밤사이 서쪽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심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다고요? 네,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모자나 장갑 등으로 보온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최고 8cm의 가장 많은 눈이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에도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이지만 마치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모레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목요일에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금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과 낙상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고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일제강제동원 갈등 해법으로 내놓은 1+1+알파안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이 47.6% 그리고 부정 여론이 48.3%입니다. 그 전주보다 이 긍정 여론이 완만한 좀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월 전체로 보면은 조금씩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완만한 상승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지난주 것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 역시 그 날짜별로 조금씩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 아세안 정상회담 이슈가 있었고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속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굉장히 좀 미세한 그런 추이가 좀 계속 변화의 폭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 전주보다 조금은 좀 긍정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 지금 15주 연속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8월 둘째 주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정 평가가 이제 50%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지난주 특이점은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담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지율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 주 중에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그 조건부 종료 유예 이후에 한일 그 외교가에서 갈등 보도가 있었고요. 네. 또 북한의 해안포 사격 소식, 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지난주 중반에 이제 그만뒀는데 아무튼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주 중반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또 작용하는 예. 그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 요인이 조금 더 컸습니다만 부정 요인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다만 긍부정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굉장히 바짝 붙어 있는데요. 네. 사실 한해 아세안 정상회담 때문에 긍정이 주중에 살짝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공부전이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채 부정평가를 앞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 또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특징을 보니까 중도층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평가 5.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 부정평가 6.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부정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서는 49.1, 중도층에서는요. 부정이 47.6으로 4개월 만에 중도층 내에서 긍정이 부정을 앞섰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원인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주 초에 외교 성과들이 좀 알려졌고요. 주 후반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미국에서의 그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은 해서는 안 된다. 자제 요청을 했다는 것이 국민적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정시 확대 관련해서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중도층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와중에 이제 속보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죠. 예, 거기서 했었던 이제 발언이 좀 전해진 내용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인데 이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를 그만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 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마비 상태에 놓인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향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상황은 금요일 오후의 상황이라서 이번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늦게 필리버스터 관련된 소식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충분히 반영이 이제 안 됐고요. 이제 필리버스터 여론이 이 민식이법 등 이른바 민생법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금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민생 법안 그리고 또 뭐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소식 보니까 한국당 당직자 전원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네. 박명호 사무총장 등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물론 지난주에 지지율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이 안은 여론에 그다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뭐 측면 때문에 그런 당직자들의 뭐 일괄 사표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또 그 경제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생 법안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청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오늘 또 이런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입장을 띄었는지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민식이 법안 관련해서 어머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울면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지난주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조사 시점이 오후에 끝나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네. 그래서 이제 주초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네.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한테는 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 간의 이제 대치 국면이 심하게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을 둘러싸고도 4+1 민주당과 야당들, 여권 성향을 띠는 야당들 4군데 하고 한국당하고 이게 대치 국면이 있는데 한국당 지지도가 가파르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소폭 하락 정도이겠지만 이 지지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호감도 이런 측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렇게 네. 절대평가를 물어보면 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중도층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당한테는 상당히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주에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리버스터 관련돼서 예.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공시제도 개편과 관련된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유재수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김기현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 겨냥한 여러 수사 이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수처법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게 돼 있는데 네. 어쨌든 10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부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재개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힘겨루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각 정당별 지지율은 어땠는지 그것도 그래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 각 주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소폭 좀 떨어졌고요. 우리공화당은 조금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각 정당별로 좀 희비가 교차됐군요. 네, 지금 그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죠. 또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의 대결 국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소 정당들의 지지율은 좀 빠졌고요. 네. 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른 측면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들의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석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또 정의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논쟁의 그 대상의 주인공들은 한국당과 민주당이고 네. 혜택은 정의당이 본다라고 하니까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르고 정의당은 소폭 이번 주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무당층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유재수, 김기현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됐는데 네. 왜 대통령 지지도가 안 빠졌지? 민주당 지지도는 왜 안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 중에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올가매려는 그동안의 정경심 배우자를 구속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유재수, 김기현 건을 그 계기로 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의 어떤 사안들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 두 사안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대통령 지지층이 볼 때는 또 반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갖고 있는 비판층들,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이건 명백하게 하명 수사. 그 다음에 뭔가 문재인 게이트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팽팽히 그 사안을 보는 시각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지지율에 당장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는 황운하 지금 현재 대전청장이 여러 가지 반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진위 공방을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상 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찬성 32.6%, 반대 44.4%로 집계됐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률도 23%나 됐습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지지층 모두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누어 봤을 때도 진보와 보수, 중도층 모두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자, 연령별로는 60세 전후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19세 포함 2030 세대 그리고 4050 세대에서는 반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 여론이면 예상이 가능했던 수준인가요? 그동안에 지소미아 관련된 여론조사보다는 이제 반대 의견이 좀 작게 나온 것이죠. 32대 44 이 정도면은 격차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당적은 지금 이제 무소속이지만 그래도 여당 몫으로 국회의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 의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조금 갈리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수 색채를 찌는 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60대 이상은 또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일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성금을 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충당하자는 이야기인데. 네.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지지층에서는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도 관련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은 지난번 지소미아 여론과 비슷하게 3% 정도 나타났는데 진보 진영이 약간 지금 그 결정을 확실히 못 내리는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엿보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그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습니다. 되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이제 그 반대 여론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측에서는 제시한 그 유일한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그 해법으로 이제 그 지시가 돼 있는 사안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 그 본인들도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이제 상당히 숙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여론이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23%가 판단 유보층이거든요. 네. 잘 모르겠다. 특히 이제 60대는 30%대고요. 20, 30대도 20%를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이 문제가 쟁점화돼 있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더 공론화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자존심에 좀 걸린 문제고, 그다음에 정당성 측면에서 우리 측이 유리하고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한일 간의 갈등에 있어서 경제 보복을 했지만 일본 측의 피해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입장이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은 아직은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제 문희상 안에 대해서 과연 정부 여당의 입장은 뭐냐?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 동의를 구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어쨌든 이달 25일경에 한일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중일 회담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이 문제를 빨리 공론화해서 뭔가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치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